그 후쿠시마 원전 안에 지금 오염 폐기물이 지금 있는데 그 일본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방출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뾰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라, 투명하게 해라, 어떻게 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뭐 조금씩 흘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도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오는 수입물은 우리가 안 사겠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생선들이 그 동네에서 잡혀서 또 후쿠시마가 아니라 만약에 딴 데로 이동해가지고 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기능을 네. 강화해야 돼요. 방사능 네. 검사 기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입 안 된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찾으면서 이 근처에 수입해오는 그런 바다에서 이거를 방사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죠. 이걸 많이 먹다 보면은 뭐 갑상선암을 비롯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66회 우리가 이제 소확행 쇼츠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코너를 신설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최지은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지은입니다. 네, 이현욱 변호사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요즘에 쇼츠로 얼굴이 많이 팔리고 있는 전은아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즐겨 하진 않지만 자주 보시진 않지만 제가 이제 저희 박시영TV에서도 계속 소확행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쇼츠라는 형식으로 국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저 나름대로 또 캠프에 의견도 많이 전달했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소확행 공약에 우리 전은아 아나운서만 나오다가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쇼츠 동영상도 나오고 또 짧은 쇼츠는 아니지만 짧은 동영상들이 감성적인 동영상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고양이 관련해서 김혜경 여사가 네, 직접 나레이션. 나레이션도 해주시고 또 후보도 그 짧은 것들 2, 3분용의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젊은층들이나 요즘에 이제 그렇죠.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 순서에는 최근에 주말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누비고 다니시는데 특히 이번 주는 이제 경기도인데 지난주 주말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서울의 그 민심의 바로 밑에인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공약을 좀 내놨는데요. 이 부분 웹자보 하나 보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웹자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걸 한번 볼까요? 내용이 311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전국적이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특징적인 것들은 공급 가격을 반값까지 낮춰서 대폭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한테 30%인가요? 우선 제공을 하겠다라는 네. 것도 눈에 좀 띄었고요. 그리고 LTV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게 무주택자 청년들이겠죠,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는 90%까지 대출을 좀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취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현욱 변호사 좀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의 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살 때는 세 사는 거 편하게 살고 집 사고 싶으면 집 사는 것도 편하게 사게 해주자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기본주택 정책 100만 원 하겠다는 이미 발표한 바 있고 포함해서 250만 원 하겠다 경선 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집을 새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새 살려고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새 사는 분들을 편하게 살고 집 사는 것도 편하게 하자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이번에 본선에서 이제 조금 물량도 좀 더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확실히 집을 원하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구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럼 일단 많은 물량을 해야 되고 첫째. 그러면 한 3자를 넘겨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원하시는데 또 서울 요지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서울 요지 사실 집을 많이 단기간에 짓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걸 해본 거죠. 용산공원 10만 호 같은 거는 굉장히 아주 좋은 입지죠. 그걸 청년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10만 호 청년 기본주택 청년들한테 거기는 전부 주겠다. 가장 좋은 입지를 한번 제공해보자.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청년 기준은 만 34세 이하인가요? 법정으로? 그렇게 되겠죠?
법적으로는 청년기본법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예, 만 제가 34세 그렇게 이하인데 지금 그러니까 후보님 얘기하시는 건 한 39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제가 약간 느낌은 그래요. 한번 여쭤보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정치적으로 청년은 39세 이하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네, 느낌은 법적은 34세. 예, 청년기본법은 그렇습니다. 네. 네, 34세인데.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 청년이냐 법적 청년이냐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한번 네. 막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번에 얘기하신 39세 이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아마 그 부분은 네,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용산 부지 포함해가지고 서울에도 뭐 충신규로 최대한 공급하겠다. 또 뭐 이렇게 지하철 같은데 이제 지상 구간은 지하화하고 또 국공유지에 또 공급하고 거기는 이제 예. 그 주택도 지어야겠죠. 이제 공원 시설도 예, 하겠죠. 공원 시설도 하고, 네, 또 이런 김포공항 인근 부지 이렇게 네. 최대한 활용해서 김포공항에 대해서 뭐 거기에 경선 때 박용진 후보가 김포공항에 뭐 짓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그래도 그 서울이 가장 중요한 도시고 수도인데 이 서울에 사실은 뭐 다른 뭐 행정기관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수도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도시에서 공항을 조금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 강하죠. 네, 강하고 외국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도시에는 이렇게 공항이 가까운 데 있고 또 국제공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또 앞으로 에어비클이나 이런 그 에어택시 이런 거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근처에 그런 허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김포공항 없어지면 그런 허브 역할을 뭐가 하냐 이런 생각도 있고 물론 공항에 이제 그런 이런 소음이라든지 고도 제한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산업적으로 뭐 안보상 그 국가 발전 전략상 고려했을 때 그 공항을 없애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고 또 공항을 없앤다고 해도 금방 집이 공급되지 않아요. 예, 없애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조금 주택 공급 정책만 생각해서 공항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진짜 반값이 가능합니까? 반값은 가능하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론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건설비도 물론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가 분석을 해보면 반값은 항상 가능합니다. 예, 그 반값은 예전에도 항상 가능했고 지금도 항상 가능합니다. 예. 이게 그런 주택은 이제 공공이 짓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반값은 항상 가능한데 다만 반값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조금 인허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관련해서 땅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되고 지금 그래서 후보님이 원래 예전에 공공주택은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는데 그걸 법을 바꿔가지고 감정가로 바꿔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게 해줬는데 다시 조성원가로 지금 하겠다. 이게 땅을 싸게 해야 되고 근데 건물 지을 때 방만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뭐 건물 지을 때 사실은 그래 엄청나게 남기는 건 아니에요. 주로 많이 남기는 건 분양이익이거든요. 분양이익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이익을 최대한 통제하고 건물 지을 때도 좀 뭐 낭비가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세 대비 반값은 저는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의 용적률 인센티브. 그러면 그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공공이야 그렇다 치는데 네. 민간 분양에도 가능한 방식인가요? 물론 이제 토지 임대부 뭐 분양이나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개 나오던데. 민간 분양에도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사실은 뭐 못할 건 아닌데 민간에서 약간 저항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그 주택 공급은 공공이 좀 책임지고 하자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만 나온 게 아니라 물론 공공임대주택도 30평형대도 네. 확보해서 중산층들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도 이제 눈길을 끄는데 어쨌든 이제 분양, 공공 분양이 물량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서로 좀 믹스가 돼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하겠다는 건 대부분 이제 분양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양수를 많이 하겠다는 거고요. 물론 청년들은 아직 목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일단 새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충분히 새를 살 수 있는 환경, 좋은 집에 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 분양도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이게 후보님은 이제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여기서 새 살다가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보니까 네. 여러 아이디어가 나온 게 다 망라돼 있더라고. 누구나 집 그 송영길 대표 주장했던 것도 또 예. 그것도 포함시켰고. 네. 네. 지분 적립도 있고, 네, 지분 토지 임대부도 있고, 그냥 분양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거.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 최대한 이제 맞춰준다. LTV 90%면 이제 진짜 한 3, 4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예를 들면 집을 구입할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네,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뭐 강남권 빼고 흔히 말해서 뭐 아주 핵심 요지는 안 될 것이고, 뭐 서울에서 이제 조금 이제 외곽에는 뭐 3, 4천이면 아니 반값이면 반값이고 겁니다. 90%면 한 4, 5 많아야 4, 5천이면 좀 그 핵심 지역 빼고는 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주택자들 모든 무주택자들에게는 한 번 정도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떤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냐?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공공이 최선을 다해보고 땅 가지고 집 가지고 돈 벌지 말자. 네. 공공부터 땅 가지고 집 가지고 돈 벌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지금의 반값은 항상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공급하면 주거는 절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 선거 국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려가 좀 있어요. 저희는 훨씬 더 많이 집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공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많은 집을 공급하다고 했을 때는 이 집 가진 분들의 또 불안감이 굉장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또 쫙 광범위에 퍼지면 이 선거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거뿐만 아니라 그거는 또 네, 국가 단계별로 하향 안정화돼야지 너무 국가 경제에도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참 균형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집 없는 분들한테 집을 저렴하게 줘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 의무거든요. 예, 주거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 의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그리고 너무 많이 공급했을 때는 집 가진 분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경제에도 미치는 충격, 악영향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또 불안감도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집 없는 분들한테 최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선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고. 최진 위원장께서는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한 것 중에 부동산 정책은 참 잘못했다. 이런 평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가장 얘기가 되는 게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수요 정책도 여러 번 바꿨다. 뭐 20몇 번 바꿨다. 이게 이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고 수요를 뭐 세금을 더 걷어서 억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한계를 줘서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그 전환이 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통 우리가 공공임대 그러면 저소득층이 사는 조금 낙후된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환경에서 30평까지도 공공임대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 값은 저는 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소 하향 안정화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 있는데 이제 네. 우리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건 또 다른 기회일 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사실 자기 동네만 떨어지면 좀 민감한데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다른 나라도 되게 많이 올랐고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는 조금 억제되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다 공급까지 늘리면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다 이런 좀 확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뭐 사실 기획부동산에서 좀 장난치는 거 이런 걸 좀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도 있었고요. 특사경 통해서. 확실하게. 예,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입법 조치로 필요한 게 이제 부동산 그 감독원,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거. 만약에 그게 국회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투명해지죠. 사실 투명해진다는 얘기는 이게 막 그 가격 부풀리기, 아파트 분여애들이 뭐 담합한다든가 기획부동산으로 짜고 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반응 보이는지 궁금한데 일단 전원환 씨 입장에서도 제일 아까 발표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일단은 청년 용산 기지에 청년 기본주택 공급해주겠다. 무주택자 30% 이상. 근데 사실 지금 부동산세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거 보면서 너무 박수를 쳤거든요. 5천만 원에 도전하고 싶어요? 도전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꿈을 못 갖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꿈을 갖게 해주고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게 현실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감사했거든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 할 말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할아버지들은 강남 개발해서 강남에다 아파트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그 신도시
분당 판교, 분당 뭐 일산 해가지고 5개 개발해가지고 다 또 아파트 나눠 가졌어요. 근데 왜 우리 청년들한테는 왜 안 주는 겁니까? 이게 많이 만들어서 잔뜩 나눠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하세요, 정치인들. 아니 지금 그거를 자꾸 네. 뭐 집을 안 주고 뭐 참아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그건 안 되죠. 일단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눠주면요, 다 많이 좋아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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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동산 짚어봤고요. 자, 오늘 또 소확행 공약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먼저 화요일날 네. 지난주 화요일날 발표했던 타투 합법화 한번 보실까요? 네. 아, 눈썹이 좀 비는 것 같은데. 반영문화 좀 해볼까? 언니야, 우리 집에서 해줄게. 안녕하세요, 전은하입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눈썹 문신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그렇다면 헤나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아니,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는 문신을 의료법에 포함시킨 유일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문신도 의료 행위로 간주하죠. 그러다 보니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타투 산업을 제대로 합법화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앞으로 타투 시술을 합법화합니다. 오! 대박! 그리고 타투 소비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겠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타투를 보다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타투 산업을 위해 이재명. 저 봤는데 이재명 후보 다음에 나올 때 좀 네. 이렇게 표정 관리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너무 굳어 있어. 연기가 안 돼, 연기가. 야, 저 연기 지도 좀 네, 알겠습니다. 받으셔야 할 것 같아. 아니, 너무 이게 약간 뭐 웃긴 웃는데 뭐 약간 좀 어색해. 잘하셨는데 네, 그쵸. 그래도 이제 후보님이 저렇게 나와주시니까 큰 힘이 되죠. 큰 힘이 되죠. 저 쇼츠는 많은 분들이 또 보실 거 아닙니까? 너무 좋고요. 타투 합법화는 이거는 뭐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1,000만이나 되나요? 네네. 네, 이게 정말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타투 그러면은 이거를 뭐 불법일 이유는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20대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정말 많고 맞아요. 많고요. 네, 약간 이게 개성을 네, 개성이 표현하는 걸로 하나로 이렇게 하다 뭐 보니까 발목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 크게 하는 사람들 옛날에 좀 느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크게 한 무슨 분들은 느낌? 약간 조폭 막 이런 게 연상 몽상에서, 있었잖아요. 예. 아니 근데 뭔가 대표님도 인상이 이제 좀 있으시니까 왠지 등에 없어. 사과 문신이 있을 것 같은 없어. 느낌. 깨끗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눈썹 문신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줘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불법일 이유가 없지 없죠. 않습니까? 이게 왜 불법이었을까요, 그동안? 이게 어떻게 예. 보면 이게 의료법이잖아요. 그죠? 의사들의 약간 뭐랄까 이해관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런 길을 자꾸 열수록 원래 이제 변호사들이 옛날에 그 뭐예요? 저기 뭐야 회계사 쪽하고 싸웠던가 옛날에 뭐 어떤 회사하고 싸운 적 없는데. 없나? 뭐 싸운 거 있는데 아니, 우리 항상 이제 법무사한테 밀려가지고. 법무사. 항상 밀려가지고. 법무사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뺏겨. 변호사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네. 직역간에 이런 게 약간 있거든. 직역간에 있는데 저희는 법무사님들, 변리사님들 다 변호사 자격 드리겠다는 제 입장이에요, 사실은. 네, 그냥 다 변호사로 그냥 하시라.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여기서 뭐 거기까지 하소연 들을 시간은 없고요. 네. 자, 타투 합법화 받고 이거는 진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발표됐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은하입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손이 시려웠꽁, 발이 시려웠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올겨울 최강 한파로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다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안 그래도 살을 내는 추위인데 유난히 어려운 분들의 겨울은 더욱 가혹하게 춥기만 합니다. 이재명이 추위는 막지 못해도 앞으로 난방만큼은 제대로 채워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거!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폭염과 추위에서 제대로 벗어나게 합니다. 또 앞으로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제대로 확대합니다. 온 국민이 폭염에도 한파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에너지 평등 시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재명.
바쁘세요. 좀 웃지 않으시잖아요, 부모님. 그죠? 눈에 들어오죠. 약간 다음에는 옆에서 좀 웃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방긋 웃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확행이니까 네. 소소한 행복을 드리는 거잖아요. 소소하고 네. 확실한. 그러니까 좀 더 웃는 얼굴로 나오시면 쇼츠 하나에 지지율 1%. 쇼츠 하나에 지지율 1%. 그래서 조금 더 웃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지금 어려운 분들 위해서 에너지 부분, 뭐 빈곤, 특히 네. 겨울철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해소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저 내용만 보면 네. 상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를 이렇게 드리겠다는 건데요. 네. 에너지를 이제 가난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뭐 에어컨이 없다든지 에너지를 사실 사용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바우처를 드리겠다는 거고 또 여기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적극 행정인데 이게 그 어르신들이 지금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겠다는 거라서 저는 그 적극 행정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이 공약 소확행이 발표되고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이 막 대변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사람들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이렇게도 우리가 하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 선도 국가로 나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찾는데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또 에너지를 다 충분히 원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하는 분들도 찾아가가지고 해결해드리겠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복지국가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너무 이렇게 돈 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아직까지 복지나 이런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금액이 국가 예산의 한 11% 정도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22%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빨리 증가를 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뭐 그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정부는 당연히 돈 안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우리 생각에 과거보다 많이 주니까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주요국의 반도 정부가 안 주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GDP 대비 한 50% 미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또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뭐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저소득층 지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돈 아끼지 않고 막 써도 전혀 우리가 지금 돈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안 썼던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지지자들이 뭐 적극 홍보해야 할 것도 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이 내용이 알려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내용은 뭐 그분들이 볼 때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기초수급 그 생활수급자 중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한테 이 내용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게 과제일 것 같아요. 홍보 쪽에 특히 그 각 지원위원회별로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명단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 확보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관련해서 좀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타깃한테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해당이 없는 분들이 이런 거 하면 좋은 거네 하고 그냥 잊혀진다. 네. 근데 당사자들은 절박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죠. 당에 한번 돌아가서. 사실 이제 냉난방 특히 에어컨 같은 거 없는 분도 많아요. 그 달아주는 사업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고 지금 LH의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안 달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걸 이제 달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 에어컨 달겠다. 그리고 에어컨만 달면 뭐 합니까? 냉난방 전기료도 부담돼서 또 안 틀고 이러면 그것도 사실은 어떤 기본권의 문제거든요. 에너지 기본권의 문제예요. 네. 이거를 이현욱 변호사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후보의 일정 중에 좀 예를 들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가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역별로 가시다 보면 그 어떤 곳을 하나 선정을 해서 이런 대상에 사시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 가정에 한번 좀 네. 탐방을 하셔서 후보님들 뭐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지사 때 많이 가셨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이런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고 이러면 네. 많은 분들이 또 전파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목요일 날 이 변형 카메라 단속 강화 이거 진짜 요즘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소확행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변형 카메라니까 이런 데 숨기면 모르겠지? 혼 좀 나자.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변형 카메라가 한 해 평균 10만여 개 가까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변형 카메라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이것도 카메라입니다만 지난 5년간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합니다. 강력한 조치 없이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을 제대로 근절합니다. 먼저 변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합니다. 유통 관리 체계를 전 단계에 걸쳐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과 함께 앞으로 탐지 장비도 개발하겠습니다. Nuclear launch detected. 또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그래요, 이런 거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대한민국.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이재명. 저기 보니까 뒤에 나를 위해 이재명 계속 반복되게 한번 써갖고 계속 우려없는 방식이군요. 딱 보니까. 네, 여러 번 뭐 촬영하실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 될 촬영할 때 웃는 컷이나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컷을 몇 개 찍으셔서 네. 좀 적절하게 믹스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변형 카메라 문제는 뭐 전원 아나운서도 할 얘기 좀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형태가 아닌 물체가 나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포인데 사실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위아래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포가 사실 여성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촬영한다라는 그 공포도 있는데 지금 변형 카메라 뭐 예시를 들었지만 비누나 물병 같은 데는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또 나를 이제 뭐 몰래 카메라처럼 이제 촬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전파 인증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 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범죄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찍으면서도 더 공감이 돼서 아니 이거에 네, 또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여성분들한테 특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전파가 되는데 최진은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에는 굉장히 그 처벌이 높았는데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 이랬다가 최근에 N번방 이후로 조금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벌도 벌이지만 하는 그 방법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는 것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로 여성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숙제를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에 이제 저희 그 지역위원회도 뭐 분야별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지역위원회 말고 특보를 막 이렇게 지금 임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한 특보를 한 1000분 정도 임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단장을 보통 정치를 좀 하셨던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던 원로분 뭐 이런 분이 주로 하시는데 우리 세대별 단장을 하자 그리고 동네별로 하자 그래서 구마다 20대 특보단장, 30대 특보단장 뭐 이렇게 40대 특보단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그 주변 사람들의 특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을 맞는 정책을 이렇게 유통을 하면 좋겠다. 그 세대와 그 지역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네. 보니까 뭐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의 형태로 이 변형된 그런 변형 카메라가 한 해 무려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악용될 소지가 많죠, 사실. 그래서 이제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 변형 카메라에 그다음에 불법 촬영하는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다. 해서 뭐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뭐 이런 등등을 발표한 것 같아요. 탐지 장비 같은 걸 개발해서 충분히 공고하고. 근데 이게 사실 공공기관들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 뭐 대형 어떻게 보면 유흥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네. 청년들 흔히 말하는 뭐 클럽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지역들을 그 공공기관은 필수고 사실 이런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보급도 해주고 뭐 아무튼 좀 특단의 대책들이 이번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조금 더 나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그러게요. 그런 게 있다고 뭐 저희가 검사를 하러 다니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심업소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변형 카메라 안심업소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한 달에 뭐 자기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보고하면 그걸 뭐 인정해 준다든가 우리가 예를 들면 모범 문식점 같이 지자체별로 하잖아요. 네. 그 유도를 하는 네.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그 두 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더 나갔으면 좋겠어.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필수로 하고 네. 민간 시설 중에서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에 백화점 뭐 이런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무슨 안심 화장실 뭐 이런 식의 네이밍을 지어서 그런 걸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가서 그걸 뭐 띄고 그 주기적으로 화장실 원래 청소하신 분들이 청소하시면서 또 관리 상태 같은 걸 관리자들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꼼꼼하게 탐지기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네.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탐지해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생각인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각박해져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공약을 조금 확대시키면 더 뭐 20, 30대 여성분들은 굉장히 예, 민감하니까 관리 체계를 잘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좀 다, 예, 전파법에 인증을 받기 때문에 네. 관리 체계를 잘 짜서 누가 어디다 이렇게 쓰는지 또 추적을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랜덤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하나씩. 이거 어디다 설치했는지 조사해서 탁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면 그런 건 이재명 후보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네, 발표하면 처벌하고 더 좋지 않을까. 네. 예, 저희, 싶고요. 저희 뭐 앰뷸런스 뭐 이렇게 이상하게 운영하는 이런 것도 다 근절하지 않습니까? 랜덤하게 추적하거든요. 네. 자, 광고 하나 하고 네. 예, 다음 소확행 공약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 제품은 충남 특별전 홍삼뱅이 젤리 스틱인데요. 네, 이게 현재 박시영닷컴에서 충남 지역 업체가 충남 특산물로 만든 우수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발길이 끊어지면서 지역 업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되게 맛있는데 네. 실제로 뭐 우리는 저 아직 안 먹어가지고. 몇 달 먹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획된 특별전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충남 특별 제품 바로 더듬이 영농조합법인의 홍삼배기 젤리 스틱입니다. 네, 이게 단백질의 보고 굼벵이와 면역력 강화에 국가대표 홍삼을 듬뿍 담았다고 하고요. 국내산 굼벵이 추출물이 무려 25% 이상이고 국내산 6년근 홍삼 농축액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 가격이 압도적인데요. 지금 30호에 39,200원. 네, 그리고 네, 젤리 스틱이 30호에 39,200원. 그리고 더욱 진한 홍삼뱅이 진액 30호가 78,9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설명드리자면 굼벵이가 좋다는 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먹을 때 뭐 예를 들어 굼벵이 하면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그런 굼벵이의 뭔가 그런 전- 막맛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이 있으신데 이건 전혀 없다는 거. 정말 맛있대요. 그래서 이게 진액이 아니라 젤리 스틱이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젤리로 더 몸도 건강도 챙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주 먹었던데. 맛있죠. 양갱의 좀 연한 맛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 건강을 챙기는 저기 어떤 굉장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 건강 필수품인데 네, 우와. 이게 이제 약 하루 1,000원 꼴이에요. 사실 거의 하루 1,000원 꼴인데 단백질하고 황산화의 보고인 홍삼뱅이 든든하고 저렴합니다. 건강 챙기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설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설 선물로도 좋으니까 만약에 주변 지인들 그리고 감사한 분들한테 설 선물로 보내려면 명절 전에는 이제 배송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7일 목요일 1시까지 주문을 해야 배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 전에 도착할 수 있다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목요일 1시까지 제품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저 주문해야겠는데요. 이거 좋아. 네. 어르신들이 좋아해. 이렇게. 몸 챙기셔야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특히 굼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홍삼 좋다는 거 뭐 다 알고 계신데 가격이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선은 아니어서 또 약간 평소에 맛을 못 봤던 제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드리기에는 적격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한번 또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번째도 피임과 임신 중지 그다음에 건강보험 보정성을 이건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확대. 네. 네. 쇼츠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가족 계획. 이 과정에서 내 자신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부담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합니다. 앞으로 현대적 피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습니다. 난 번식기는 어디였어요? 또 임신 중지 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게 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여성의 생리,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여성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누구나 마땅히 누릴 의료 서비스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재생산 건강권을 위해 이재명. 내용을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최지은 위원장님.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중에서 우리 그 산부인과를 여성 건강과학과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했잖아요. 건강 의학과. 여성 건강의학과. 네네, 명칭 건강의학과. 변경.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치료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실제로 보험에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피임이라든지 뭐 성재생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치료가 일부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만은 좀 더 현대적인 시술을 한 의료 상황인 경우에 실제로 우리 여성 환자들이 필요한 건 그건데 그거는 뭔가 의료에서는 빠져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공공의료에서 좀 하는 그 분야를 확대한다는 건데 이 내용을 분야를 조금 보시죠 구체적으로. 이 분야를 들여다보면은 현대적 피임 시술, 그래서 피하 이식형 피임 장치, 뭐 자궁 내 피임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신 중지 의료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이미 있었고, 또 이게 지금 뭐 없는 일이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여성들이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받고 있는데 의료가 지금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 거기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건강정보 플랫폼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좀 투명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여성들에게 주게 한다 이런 게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뒤로 숨기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원도 좀 많이 그동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내용에 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근데 여성으로서 사실 뭐 임신을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출산도 그렇게 이어지는데 사실 피임에 대해서 공포가 있거든요. 피임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소확행 공약을 보면서도 이게 그 건강보험이 치료 목적에서만 적용이 돼야지, 그러니까 피임이 아닌 치료 목적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놀라워서 이게 이렇게 개선이 된다. 그래서 피임과 임신 중지 무조건 이제 건강보험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성건강 관련한 또 플랫폼도 만들겠다 하면서 여성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확행 공약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 다음 소확행 한번 또 만나보실까요?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뜨끔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나오니까. 자, 한번 만나보실까요? 여기도 방사능, 저기도 방사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수산물에서 오염물질이 콸콸!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일본. 우호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 방출로 인한 우리 대한민국 해양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조업 피해와 함께 수산물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앞으로 안전한 수산 먹거리로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제도 정비를 통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제대로 봉쇄합니다. 국제 기준인 허용 물질 목록 관련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산 먹거리 안전을 제대로 책임집니다.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물질도 킬로그램당 0.01mg 이하일 때만 수입하도록 조치합니다. 또 앞으로 안전관리 인프라 확대와 방사능 검사 장비 등 투자도 제대로 늘립니다. 국민 안전에 과잉 대응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이재명. 수산물 먹거리 안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현우 변호사님 이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세계적인 문제죠. 또 우리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외교적 대응 계속 하고 있어요. 외교적 대응 측면에서는 이제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거 하고 국제적 공동 대응을 하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맞는 방향인데 일본이 잘 응하지를 않죠. 정보도 잘 제공하지도 않고 공동 대응 얘기도 뭐 그냥 대화 자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자꾸 이제 흘리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은 이걸 방출하겠다. 그냥 해양에 버리겠다는 얘긴데 그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기술도 뭐 세계적으로 많은 기술 개발돼 있으니까 방법을 찾고 돈의 문제냐? 돈의 문제면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이라도 대주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출 안 하게 하는 게 최고 좋은데 일본이 이제 뭐 길을 닫고 그냥 방출해버리면 이제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뭐 이웃 국가들 다 우리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목록 관리 제도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 오염 물질 들어오지 않도록 오염물에 대한 목록을 잘 정비를 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인프라 좀 구축이 돼야죠. 인력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충원을 하고 또 인프라 제대로 검사 장비나 이런 것도 많이 보급을 해서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네.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최소한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방류를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이제 최소한 건강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있는 거고. 정확하게 그 검사를 해서 이게 네. 일본 수산물이고 방사능 문제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검역 과정에 그러면 걸러내야지. 엄격하게 걸러내야죠.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오염수가 이렇게 방류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윤 후보는 뭐 그냥 뭐 방사능 노출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과연 이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 후보는 네.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인지 일본 대통령 후보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막말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주부님들한테 정확하게 이 공약은 많이 홍보를 해야 돼 사실. 왜냐하면 아까 있던 윤석열의 망언과 연동돼서 사람들이 인식을 할 테니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더 굉장히 민감할 민감하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예. 부울경 전체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 중에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산의 오른쪽 기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원자력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일본에서 그 동해를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더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후쿠시마에서 원자력이 실제로 뭐 방출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오는 그 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한때 수입을 하다가 이제 수입을 하지 말자라고 한 다음에 일본에서 이거는 무역 규범을 너네가 어기고 있다. 일본산만 수입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러고 WTO에 제소를 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WTO에서 재판에 가가지고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WTO조차도 일본 수산물 후쿠시마 수입 안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다 국제법에서 다 결론이 났는데 그 다음에 그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후보가 원전에서 뭐 오염수가 난 적이 없다 이런 건 너무 황당한 일이죠. 아무리 뭐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반대를 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지금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한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해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안을.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안에 지금 오염 폐기물이 지금 있는데 그 일본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방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뾰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라, 투명하게 해라, 어떻게 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뭐 조금씩 흘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도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오는 수입물은 우리가 안 사겠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생선들이
그 동네에서 잡혀서 또 후쿠시마가 아니라 만약에 딴 데로 이동해가지고 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네.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방사능 검사 기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입 안 된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찾으면서 이 근처에 수입해오는 그런 바다에서 이거를 방사선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죠. 이걸 많이 먹다 보면은 뭐 갑상선암을 비롯해서 아니 그거 여러 가지, 이게 네. 일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동해안까지 밀려 들어와서 우리 그 수산물들도 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부님들 걱정이 이제 태산 같죠. 그러니까 저는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좀 몇 개를 묶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GMO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약이 나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면 이런 공약 몇 개 묶어서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타깃 탓에 딱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님들한테 안전 먹거리는 애들 때문에 가정의 식단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거 한 3가지를 딱 묶어서 정확히 전달하면 되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우리 이재명 캠프가 잘 못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개별적인 건 나오긴 나오는데 타깃 탓에 딱 통할 수 있게끔 카테고리를 묶어서 하는 게 좀 약하다는 거 계속 지적하지만. 급식 카드 개선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묶어서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 딱 묶어서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제별로 하면 그 정책 주제별로 그 예를 들면 정책 전문가들은 있지만 분야별로 그게 아니라 타깃 탓에 가면. 주부님들이 걱정하는 안전 먹거리 몇 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 꾸러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꾸러미로.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안전 먹거리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하면은 뭐 이런 거 내린 거 몇 개 그런 것도 묶고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계속 그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마 GMO는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아마 이번 주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수산물 먹거리랑 같이 묶어서 카테고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또 반영이 되니까 네. 오늘 이제 숙제거리를 또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쇼츠 영상을 요즘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100만 건 이상 뷰를 기록한 쇼츠들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차례차례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소금에 밥 먹는 허당미 넘치는 이재명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쇼츠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찬이 없는데 어떻게? 소금 있잖아 소금. 여보. 소금에 밥 먹는 거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서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밥 나오기 전에 배가 시장기가 있으니까 반찬을 막 먹은 거잖아요. 저랑 비슷해. 소금에요. 아니 근데 반찬이 없는 소금이랑 밥만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놀랬거든요. 저걸 보면서 상상이 좀 안 됐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가끔. 저렇게는 안 살지. 아니 고추장에는 보통 먹었죠. 고추장은, 네. 아니, 우리는 그래도 아니 그렇게 밑반찬 몇 개는 먼저 가 내놓지. 다르지 않으신데. 아니, 저는 소금으로는 안 먹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간장으로 먹었던 경우 많아요. 소금보다는 간장으로 하고 뭐 날계란 같은 거 있으면 하나 깨갖고 네, 막 비벼서 맛있잖아요, 먹고. 그렇게 그건 먹으면. 맛있어. 간장 계란밥 뭐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그건 진짜 맛있는데. 김혜경 여사가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전날 뭔 일이 있었나? 소금으로 밥을 드시다니. 자, 두 번째 이재명 보육교사의 감정이입해서 급발진 이런 썸네일이 붙은 쇼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에 교사 선생님이 어렵잖아요. 뭐가 어렵냐면 저도 애를 키워봤는데 물론 우리 집사람들도 키웠지만 남의 자식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잠시도 아니고 하루 종일 1년 사시사철 365일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젊은 아가씨들이나 젊은 사람들인데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 진짜. 쥐꼬리만큼. 어린이집 교사 저 월급 진짜 얼마 안 줘요. 그래서 다 물로 모아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월급을 저희가 더 드릴 테니까 성남에서 꼬집지는 말자. 성남에서 어린이집에 꼬집었더니 머리를 못 들었습니다. 야, 저 아이 키우는 분들은 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린이집 보냈을 때 혹시 우리 아이가 혹시 뭐 이렇게 한 대 맞거나 꼬집거나 해서 뭐 간혹 대부분 안 그런데 간혹 좀 못된 분들의 사례가 한 번씩 아동학대 사례가 막 나오잖아요. 가슴이 미어지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CCTV 설치하자 뭐 이게 이제 한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이게 붐이 일었었는데 참 어쨌든 그 보육교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자기 아이 한 명, 2명 보기도 힘든데 보통 5명, 10명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꼬집는다 얘기하고 성남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 사회 서비스업을 이제 대폭 강화해서 그 이제 대우도 좋게 해주고 네. 좋은 이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어린이들 케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간병 같은 서비스 산업 네. 있잖아요. 네. 서비스업, 보육 서비스업이 굉장히 커져야죠. 그 네. 건강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 야동학과에서 주변에 이제 유치원 교사나 보육 교사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그 전부터도 고민 상담 이런 거 했을 때 좀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그만큼에 대한 이제 처우를 성남에서는 또 해주셨다는 거 보고 남자로서 사실 저는 이거 공감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후보님이 정확히 공감하시면서 이 꼬집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100만 부가 넘게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표현 민감하신 거예요, 후보님은. 이게 보면은 보육교사 좋아하죠, 일단. 학부모 좋아합니다. 애들이 팬이 됩니다. 이게 3표. 네, 효과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보육 교사들이 처우가 굉장히 조금 열악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늘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본업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규 그 초등학교하고 통폐합 운영하겠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유보 통합. 예, 유보 통합.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처우 문제도 좀 훨씬 달라지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어린이집의 문제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또 관할 기관이 다르죠. 유치원은 네. 이제 교육기관이고 네. 교육부에서 소관하지만 여기는 또 보건복지부 네. 쪽이지 않습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린이집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치원 부분들을 그렇게 좀 초등학교하고 그렇게 연계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그쪽은 많이 또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 네, 그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이제 통합해서 그걸 하나로 이제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아마 지금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린이와 유치원을 통합해서. 예, 어린이와 유치원을 통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들도 유치원하고 같이 그 이제 훨씬 더 대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예. 정규 교육 과정과 유사하게 이렇게 되면 저는 그게 곧 유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포섭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공교육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겠죠. 예. 교사들도 좋아지고 어린이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과제가 많아요. 공공도 또 공공 그 어린이집인가요? 공공 유치원 뭐 이런 데들 가보면 서로 들어가려고 국공 네, 어린이집 맞습니다. 막 국공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커리큘럼이나 가르치는 것이 민간보다 조금 또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들려갖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어렵고 들어갔는데 만족도가 옛날보다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점검을 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서 개선도 좀 해야 할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 유명한 3% 나왔죠. 3% TV가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이유 관련해서 1분만 닥쳐줄래요? 제목이 좀 상당히 셉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MSCI를 추진을 하면서 네.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갈아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외환 관리를 네. 이제 좀 자유롭게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은 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하겠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네. 보니까 이게 윤석열 3% TV였군요. 이재명 후보의 편이 아니라 네. 윤석열 편이었군요. 네. 뭐 저런 게 많겠죠. 네. 1시간 반 동안 했으니까. 네. 어우 그때 다 보고 졸린 줄 알았어. 아유. 이재명 후보 거는 금세 봤거든요, 1시간 만에. 근데 연이어서 또 윤석열 보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굉장히 대조가 되고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저 다 못 보겠던데. 저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못 봐. 힘들어요. 조금 후면 이제 TV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TV 예. 토론 할지 안 할지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법적으로 3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예, 네. 그건 당연히 해야 하고. 자, 앞으로 그 지금 쇼츠 계획들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전원 아나운서?
이제 주 5회였던 쇼츠가 주 4회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회 말씀대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아동 관련한 것도 하고 싶은데 지금 계약 시즌이 아니어서 아마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아이들 관련한 뭐 등하교 관련한 거, 동시하교제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 중이고, 최신에 지금 임플란트 관련한 거 최신에 나왔던 것도 위주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플란트 그거는 웹자부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네. 그러니까 할머님이 네. 딱 네. 그런 거 하나로 그냥 끝내는 거거든. 네. 사실 쇼츠도 중요하지만 웹자부도 잘 만들어야 돼. 지금 쇼츠를 만나보시려면 어디 들어가면 있다고요? 그 델리민주 유튜브에 그 들어가시면 이재명 소확행 공약 이제 카테고리화돼서 이제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소확행 검색하셔도 아마 저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재명인의 마을에 가면 지금 다 모아놨던데, 재명인의 마을에 가면 거기 이제 공약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검색해 보시면 소확행은 물론 쇼츠 형태는 아닙니다. 웹잡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소확행 공약,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되는 주요 정책 공약들이 분류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역 공약까지 동영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웹자부 형태로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명인의 마을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가시면 정책 공약에 대한 그 궁금한 부분들은 거기서 많이 소화가 될 것 같다.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저 들어가서 봤는데, 그래서 관심 있는 정책 공약, 예를 들면 주변 분들 이제 설득 작업, 제가 이제 샵 그 3-012345 캠페인을 전개하자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주변 분들 앞으로 3명을 목표로 설득 작업에 나서자. 대선 때까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아까 최재현 위원장이 뭐 임명장 발급하고 다 이런 건 좋은데 그것이 결국은 주변을 설득하는 계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당원 커뮤니티들 뭐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자들별로 커뮤니티라든가 유튜브 보면서 댓글 달릴 때 전부 다 본인들이 실제로 목표 3명을 설정해놓고 주변에 다른 윤석열을 뭐 지지하겠다, 안철수를 지지하겠다, 아니면 아직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다, 뭐 나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고민 중이다, 뭐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분들을 실제로 설득해서 한 분 한 분 설득이 됐으면 샵 3-1, 2명 설득했으면 샵 3-2, 3명 설득했으면 샵 3-3, 5명 있다 3-5,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많은 사람 3-10 이러면 이런 사람이 가장 열심히 뛴 겁니다. 그걸 어디다가 샵 3-10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원 모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커뮤니티는 앞으로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그걸 어디 올리는 건가요? 본인이 아니 커뮤니티 글을 쓰더라도 나는 샵 3-10이고 나는 샵 3-10. 네. 그렇지. 자기의 그게 자부심이야. 네. 아니 나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지금 너무 허세적인 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저기 7시간 뭐 방송했다가 들었니 안 들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여러 정책 공약 그다음에 여러 논리들 이재명 후보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맞춤형으로 설득해서 그걸 가지고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정말 붕 떠 있으면 선거 집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캠페인이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떠 있는 캠페인 아무 필요 없어. 출근 인사 아침에 기계적으로 나와서 나 지방선거 대비해서 출마자인데 열심히 사진 찍어갖고 나 출근 인사 매일 했습니다. 그게 대선 기회도입니까? 냉철히 얘기해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주변의 분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부터 친지들, 옛날 동창들, 아는 분들 중에서 연락도 해보고 모처럼 안부 인사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한 번에 설득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그럼 2-3번 나눠서 영리하게 지혜롭게 접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늘 이 방송도 그러한 일환으로 쇼츠 공약을 만나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